수질, 그러니까 물은요, 원래 자기 스스로가 어떤 오염이든지 그거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예로부터 물에 이제 예전에는요, 정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화장실에 뭐 이런 것들도 다 냇가나 이런 데로 다 흘러갔잖아요. 그래도 바다가 깨끗했잖아요. 그만큼 물도 깨끗하고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충분하게 물이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염을 스스로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은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인간이 뱉어낸 그 오물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인간들이 많아서. 인간의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생태가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 수질 오염의 개념, 그리고 사례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수질 오염은요, 자연 수역의 수질이 폐물질 유입 때문에 오염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사람이 먹고 배출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 여기에서 다 배출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에요. 그 중에서도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약, 이것들이 4가지 다가요.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연이 활동하는데 얘네들 다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의 오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생활하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우리나라에 하루에 19,000톤 넘게, 그러니까 2만 톤 정도가 폐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생활하수가요, 78%예요. 그리고 산업폐수는 21%, 그리고 축산폐수가 1%밖에 안 되는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프로테이제는 1%밖에 안 되는데, 오염의 정도는 50%에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화학제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활하수에는요, 부엌이 집중돼 있어요. 36%.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36% 중에서 어떤 거냐면 쌀뜨물 있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쌀뜨물이, 그러니까 발효를 할 때도 쌀뜨물로 발효를 하잖아요. 왜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왜 쌀뜨물로 발효를 하고 생활하수 중에서도 부엌에서 나오는 36% 안에 쌀뜨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쌀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요? 쌀뜨물에 뭐가 있어서요? 영양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 애들도 그거를 영양분을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나쁜 애들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영양분이, 그러니까 쌀뜨물에 영양분 든 것들이 많으면은 그게 물로, 생활하수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그 해파리, 해초, 그러니까 물을 에너지원으로 사는 애들이 그런 영양분을 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물고기가 얘네들을 다 먹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영아 현상이라는 게 생태계가 변질되는 거죠. 우리는 먹고 먹히는 이런 생태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1차,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대신에 뭐로요? 사료를 만들잖아요. 화학제재를 넣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촉파리, 해파리 뭐 이런 것들 있죠. 풀, 물고기들이 먹어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데 물고기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생태가 변화가 되고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 화장실에서 30%, 이거는 수세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목욕탕에서 23%, 세탁에서 11%의 비율로 되는데, 자, 산업폐수가 21%고 축산폐수가 6%인데,
78%예요. 그래서 EM을 10집 중에 한 집 있으면은 9집은 구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은 9집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물 자체가 정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수질 오염은요, 어디에 집중해요? 대도시, 도시에 집중되죠. 서울. 그런 데 집중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오염은 당연히 촌락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가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EM 강사로서 항상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EM은 환경과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해요. 환경 운동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EM 강사를 한다는 게요,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기 때문에. EM은요, 환경 운동이 일환이기 때문에요, 돈을 받고 환경 쪽에 강사한다든지 뭐 이런 대다수의 것들은 무료 강의가 많아요. 그리고 기관에서 초청하는 것도 무료 강의가 많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열심히 다른 데 가가지고 제안서 넣고 이러면서 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 오수가 많고요. 특히 합성세제, 그리고 각종 음식 찌꺼기도, 그리고 각종 세탁폐수. 지난번에 음식물 퇴비 만드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10평에다가 그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물 그거요, 퇴비 요만큼만 쓰면 10평 다 되거든요.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는 이 음식물로 각종 음식 찌꺼기로 퇴비한다는 것도 한 1%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산업폐수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근방 이런 데는 산업폐수가 없어요. 지방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울산 저쪽, 그리고 시골 저 꼴차기에 많이 내려가서 뭐 자동차로 인해서 공기는 오염될지는 몰라도 산업폐수로 인해 가지고 저쪽 지방 쪽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냄새도 많고. 농축사 이거 폐수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동안 사료 그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료를 이제 그 축사, 우사 이런 데 보면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얘네들을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소들을 닦아요. 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로 닦거든요. 물을 닦으면서 그게 다 내려오고, 또 하나는 바닥에 걔네들의 이제 그 오염된 분비물 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물로 닦아서 내려요. 그러면 산 위에서부터 그게 쭉쭉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냄새는 없어질지언정 그거를 타고 물과 함께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해요. 아주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저쪽 지방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땅속에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그 물 자체가 오염된 물이 냄새가 나요. 그런 정도로 축산 폐수 이게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기름 유출. 1995년도에요. 시프린스호. 이거는 별로 많이 기억 안 나죠. 근데 이거는 기억나요. 2007년도에 태양반도 삼성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저 이때 12월 달에 됐는데 2008년도에 1월 달에 저희 남편하고 한 3일을 다녔던 것 같아요. 태양반도 그거 닦으러. 저 막 3일 내내 울었어요. 닦고도 이게 안 닦여요. 그리고 모래를 1m가 팠는데도 기름이 있어요. 이때 이 바다에다가 EM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닦아내도 그런 것들이 지금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기름 덩어리 자체는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위에서 뜨는 거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들어가 있어요. 바위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래 사이에 깊숙이 1m도 넘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름 유출 사건은요, 얘네 삼성 안 돼요. 정말. 그 당시에 다 용서했잖아요. 돈으로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태안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양식도 다 망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다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업에서 다 깨졌잖아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닦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닦아서 6만 원. 근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각 집에 배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나와가지고 닦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청 가지고 또 바다 기름을 또 닦아내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2달, 석 달까지만 그러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끊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그렇죠. 그래서 이혼 있고 이 겨울에 여기 어디쯤 저 있었을 거예요. 태안반도. 제가 이거 다 없애기는 했는데 바짝바짝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애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없애게 했는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 수질 오염의 측정은 요 3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름만 아셔도 돼요. 수소 이온 농도, pH 기억나시죠? 1에서부터 14까지 하는데 중간이 7이에요. 그게 중수, 물, 그리고 1 염상, 뿌리면 타는 거 있죠? 그리고 3.5는 뭐지요? 3.5 기억하세요. 식초도 EM. 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식초하고 똑같은 pH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pH가 3.5가 식초고 또 3.5가 EM이다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EM은 그냥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먹어도 이게 식초의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식초가 3.5는 이건 그냥 먹지 않거든요. 그거랑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수돗물이 중수 7 그리고 알칼리성 점점 14까지 1에서 14까지가 pH를 얘기하는데 14까지가 알칼리예요. 그리고 비누는 7, 8에서 약 알칼리.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산성, 준성, 알칼리성 그리고 용전 산소량이라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이렇게 물이 오염됐고 뒤덮여 있으니까 바다의 위에 있는 공기가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물속에 물이 산소를 머금지를 못하는 거죠. 오염된 것 때문에. 그래서 용전 산소량이요 4ppm. 그래서 보면은 50ppm, 80pp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가면은 용수, 농업용수 20ppm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ppm으로 따져가지고 그 오염도를 따지면서 ppm으로 따지면서 못 쓰는 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래요. 이렇게 하면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 있죠. 그런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미생물은 어떤 온도에서 살 수 있어요? 20에서 40.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런데 40도가 넘어가면 미생물은 다 사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0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은 하나? 강우선세균. 네, 강우선세균. 아직도 이렇게 그거 정도는 막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퇴비를 할 때 퇴비 온도가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퇴비 70도. 그래서 얘네 뒤집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퇴비화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해균들이. 그래서 퇴비가 빠르게 되면서 좋은 퇴비가 된다고 그랬죠. BOD가 뭐라?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저 약자예요? 네네네. 영어 약자? 네. 네. 그러니까 요 3가지만 그러니까 수질 오염의 측정에서 요 3가지. 왜냐면 만약에 이제 EM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EM을 가지고 수질 오염을 정화시킨다고 했을 때 물탱크 안에 있죠. 물탱크에 이제 EM 발효액을 해가지고 똑똑똑똑 위에서부터 산꼭대기에서 물 흐르는 데 있죠. 똑똑똑똑 흘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질 오염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는 이제 전문가스럽게 이제 알아야지 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EM 가지고 수질 오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수질 오염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흙공 만들게 할 거잖아요. 그거는 유속이 빠른다든지 바닷물이 막 흘러가면 물은 똑똑똑 흘리면 이게 바닷물이 흘러가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흙공은 가라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공으로 수질 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이 되었을 때 뭘 가지고 EM 흙공 가지고 우리는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신경, 계통에 치명적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나마타병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카드뮴, 이것도 급성 위점형 이따이따이 병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인, 두통, 언어장애, 경련, 페놀류,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기계, 점막이 염증, 구토, 비속, 치사량이라는 거지. 0.1g만 먹어도 청산가리와 비슷한 독성이 있고요. 자, 납이 있어요. 골수등 이런데 두통이나 정신차량, 혈변이 나는데 중금속은요 원래 고체라고 그러잖아요. 고체인데 물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온화가 돼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중금속은 뭉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얘네들이 물에 의해 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물에 녹아요. 분리가 되면서 이러한 거 다 이온화돼 가지고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게 물질에 녹아가지고 생선 물고기가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우리 생선 우리가 먹잖아요.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생선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 그 원자 이렇게 뻥 터졌을 때 우리가 거기 있는 거 안 먹죠. 우리 큰애는요 지금도 안 먹어. 생선을 아무 생선을 괜찮다고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런 게 박혀가지고 생선에 대해서 어떤 생선이든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생선인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만큼 물고기들이 수질 오염, 바다 오염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오염됐다라는 거죠. 자, 이따이따 병이 있잖아요. 일본 4대 질병 중 하나예요. 카드뮴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열심히 적어왔는데 못 외우겠습니다. 카드뮴이요. 얘네 광산에서 아연 재련할 때 아연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철판에다가 아연으로 도금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철판이 물하고 만나잖아요. 그 아연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에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아연을 먹는 그 물고기들이 우리가 또 먹으니까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중금속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 배출이 안 돼요. 우리 몸은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중금속을 먹잖아요. 그럼 배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는 우리가 배출이 안 돼요. 이미 속에 들어가면 중금속은 어떤 경우라도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얘는 이제 광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렸어요. 이따이따 병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광산에서 아연의 재련을 했을 때 카드뮴이 나오는데 그거를 빼고 바닷물에 버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광산 작업을 하면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거를 냇물에다가 바다에다 버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따이따 병이 하는데 이게 일본말로 정말 아프다는 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뼈 자체가요. 뼈의 역할이 안 한다는 거죠. 거의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뼈 자체가 단단해지지가 않으니까 아예 아파 이러는 순간에도 골절이 된대요. 그런 정도로 아프대요. 근데 사람들이 쥐에 실험을 해봤대요. 카드뮴만 주사로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 병이 안 생겼대요. 지에. 그래서 지금도 카제뮴만 가지고도 이타이타 병이 아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 물 걸러가지고 먹으려다 우리 몸이 산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뭐 피하려다고 뭐 맞은 게 있다고 그러죠.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쭉 하면서 어머나 어머나 이런 말들이 어머 그러면은 카제뮴이 아니면은 그럼 도대체 뭐야? 그럼 우리는 뭐를 안 먹어야 돼?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그죠? 미나마타병요. 수은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수은 아시죠? 수은. 네. 우리가 수은은 보통 열에 의해서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물에 같이 있으면 반응을 해가지고 이온화가 되면서 얘도 물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피루가 먹으면 어민들에게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손발이 엄청나게 저린대. 이 상태가 됩니다. 손발이 저리고 아예 안 자라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질환병 옛날에 그 질환병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환병인지는 모르겠고요. 정신착량이 일으키고 가장 심각한 건 우울증이 많대요. 이 지역에 미타마나 병에 있는 수은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결국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하는 확률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의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수질 오염, 기름도 있죠. 탄광촌 폐수. 이게 그냥 탄광촌에서 그래 비 오고 그러면은 흙탕물 이렇게 내려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탄광촌 안에 있는 광산물질이 있죠. 이 물에 의해서 흘러서 밑에 바닷물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나면은 그 흙이 같이 광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중금속들이 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생선이 먹고 그 생선은 우리가 먹고요. 오염돼 있지 않는 바다하고 오염된 바다가 이 차이 있죠. 그냥 물고기가 죽었어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오염돼 있지 않는 바다에는 해초류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거의 없죠. 이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찌꺼기들. 오염된 찌꺼기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이 바닷속에 얘네들도 산소를 공급해야 사는데 산소 자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생활하수 칼칼칼 나오죠.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생활하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럼 흙들이요 소양강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흙이 바다 깊이 들어가서 덮어요. 해초리 이런 것들을 아예 생물 자체를 덮는다는 거거든요. 덮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이 흐려져서 그러니까 이미 물은 자정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골프장 진짜 심각해요. 골프장 안에요 다이아 진온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 독성 물질이 골프장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잖아요. 모든 것들을 살을 깎아서 변형을 시키거든요. 잔디를 다 심어놔야 되고 그리고 물 웅덩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에 산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만들면서 어떤 거냐면은 잔디를 파랗게 해야 되면 엄청나게 화학 비료를 많이 써요. 잔디를 파랗게 하기 위해서. 그 잔디 부분을 파랗게 하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넘쳐나는 화학 제재 때문에 비에 또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강원도의 골프장 근방에 농사를 질 수 없다고 그래요. 밭농사, 그러니까 토양에 강한 뭐 고구마나 감자는 이런 것들은 토양이 안 좋아도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 토양이 안 좋아도 걔네는 이렇게 힘 있는 애들이라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마도 잘 안 자란다고 그래요.
골프장 주변을요. 그만큼 화학제제들이 그리고 독성 물질들이 많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다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껴서 맞추면 돼요. 빼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라면은 5,000배. 커다 5,000배라는 거. 이 뜻 아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네. 희석시키는데 정화시키는 그냥 단순히 희석이 아니고 정화시키는 네, 정화시키는 물 안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잖아요. 네, 미생물. 그러니까 물이 그냥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뭐 100대 1로 1000대 1로 희석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 안에 있는 애들이 분해작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분해, 발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물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름은요 항상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버려요. 예전 같으면은 그 기름 같은 거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있으면은 물로 이렇게 씩 씻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안. 꼼꼼하게 휴지로 다 닦아내요. 기름. 프라이팬이라든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휴지로 다 닦아내요. 이만큼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게 물이 드니까. 생활화수 처리는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생활화수 처리는 2회만 쓰셔도 돼요. 집에서 이틀에 한 통씩. 그러니까는 뭐 내 집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집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쓰시면 되냐면요. 이틀에 한 통씩 2리터. 근데 빨리 하시면 그 정도 써요. 저희 집은 그 정도 써요. 이틀에 한 통 정도.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정화조에다 붓고 계속 붓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EM을 강조하시면은 기본, 발효는 기본, 발효하는 건 기본.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하루에 이틀에 한 통씩 쓴다는 거 뭐냐면요. 5,000원짜리가 4개잖아요. 5,000원짜리 4개. 500mg짜리가 5,000원이잖아요. 전지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틀에 1리터에 한 통씩이면 4개가 필요하면 그게 2만 원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발효해서 하면은 25병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500ml가. 그러면은 우리는 돈의 구애됨이 없이 좀 불편하지만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 처리도 그 공업단지에 요즘은 그 정화조 시설 뭐 이런 거를 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비 오는 날 가면요. 여기 남양주, 호만천 이런 데 가면은 비 오는 날 보면은 폐수를 많이 버려놨어요. 여기도 남양주도 저쪽 뒤쪽으로는 우사가 있거든요. 돼지도 좀 키우고 그래서 비 오는 날 보면은 폐수를 많이 방출해가지고 냄새가 꽤 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작은 그 염색 공장 우리 이제 가죽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죽 공장에 몇 번 이제 알바를 좀 하느라고 가죽 공장 염색하는 데를 좀 가봤거든요. 와 진짜 엄청나요. 그 가죽에 염색을 들이기 위해서는 3번, 4번의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염색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폐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게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냇가르탕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비 오는 날, 비 엄청나게 오는 날 바깥으로 흘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잘해야 돼요. 골프장 진짜 문제더라고요. 골프장 보면은 독성의 화학 물질이 그 다이아지논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요, 1988년도에 이미 금지가 됐대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도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지 안 되고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 하나 생기는 것마다 주변에 그 시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 데모하잖아요. 골프장 생기면 안 된다. 이미 농사는 못하는 건 기본이고 물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아파트에 물탱크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리고 수질 오염도 감시해가지고 기술도 개발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고, 세탁 시에는 세제양을 적게 사용하고, 쓰고 남은 기름 찌꺼기는 휴지로 꼭 닦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세면이나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사용하고, 샴푸 대신 선생님 EMB는 만들었잖아요. 비누 그거 쓰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안 쉬어도 되지요. 흑공 만들기 들어가려고요. 아니면은 잠깐 5분 쉴까요? 네. 쉬어야 돼요? 네. 선생님 이거 근데 수질 오염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속에 흙냄새 나는 미생물 한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거요? 방선균. 외우셔야 돼요. 강압전세균, 효모균, 또 이거 있어요. 저기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자세히 없나? 좀 내용 나와 있는 책 없어요? 궁금하게. 그냥 이거 가지고 저도 내내 배웠습니다. 글자 하나 인터넷에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환경이엠센터하고 홈피하고요. 그 제주 EM센터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고 들어가시면은 EM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그거 수십 번 보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에코라이프 있죠. 거기에 대표님의 자료 무지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진짜 자료 좋아요. 에코라이프 들어가가지고 카페 들어가가지고 네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료라서 저희가 막 올려놓은 자료도 있고 거기에 보면 저 텃밭한 그 막 사진 촬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봤어요? 그래요? 거기 자료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대표님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놔서 그것만 갖고도 다른 거 안 봐도 그것만 갖고도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공기, 물, 토양 그리고 균 중에서 강압전세균 또 효모균 또 방성균, 바실러스균 또 유산균 네, 이렇게 5가지. 흑곰은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흑곰은, 흑곰, 야구공만한 흙하고 미생물을 요 안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미생물을 집어넣는 거, 흑곰 자체가. 거기에 미생물이 80여 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미생물들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먹어주고 뱉어내고 이러면서 공생공존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강수세균이 이산화탄소 아치를 먹고 뭐를 뱉은다고요? 이건 알아야 돼요. 산소. 그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 모든 균들이 그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또 다른 정균자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뱉어내는 거죠. 자, 이거예요. 흑곰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강압선 세균이 있죠. 공존하죠. 정균 미생물계, 뭐 효모균, 유산균, 합성 발효. 그러니까 호기성도 있고 현기성도 있는데 강압성 세균은 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호기성이에요, 현기성이에요? 네? 네, 현기성은 뭐예요? 네, 호기성은? 걔네는 누구예요? 산소 좋아하는 애 누구예요? 네. 효모가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원기소가 뭐냐면은 효모균을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낸 게 원기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기소를 먹으면은 효모균이 원기소라고 그러면은 그거 먹으면 애들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성장 바르게 된다는 거죠.
유산균은 헤리코박도 막 유산균 엄청나게 싸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유산균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기 때문이죠? 위 안에 들어가서 전균작용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 이음을 투척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특히 그거 기억나세요? 백수영 강사님인가 김선혜 강사님이 그 4대강 그 개발을 할 때 4대강 개발을 할 때 보를 만들었잖아요. 물을 가둬두는 거. 왜냐면은 그 바닷물 속에 온이층, 폐수 이런 그 기름, 그 찌꺼기들, 나쁜 것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물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지 않게 한다고. 그런데 바닷물 속에 그 온이층이라는 게 찌꺼기잖아요. 오염 찌꺼기. 그런 것들을 EM을 던져놓게 되면은 얘네가 바닷물에 깔아앉아요. 깔아앉아가지고 그 안에 온이층을 분해하는 거죠. EM이 가장 좋은 게 또 저분해. 그러니까 물건이, 그러니까 그 음식 찌꺼기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발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작게 분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미생물들이 자연의 청소부라고 하는 거? 네, 기억나죠? 네. 여기 보시면요. 수질 정한 거예요. 자, 여기 안에 흑콩을 던졌더니 이렇게 3등급, 2등급이 결국 1등급이 된 거예요. 이게 6개월밖에 안 걸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안양천에 좀 깨끗해 보여요. 보통 이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냇가에. 보면은 30개를 투여를 했대요. 근데 2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차이 느껴지세요?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없어요. 네? 밑에 찌꺼기가 없어졌어요. 그죠? 돌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이게 저분의 효과거든요. 미생물들이 밑에 깔아져 있는 이 오염물질인 온이층을요, 저분해 현상이에요. 자꾸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좋은 균으로 만든다는 거죠. 제가 홍제천 우리 아이 없고요. 홍제천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흑금을 던진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홍제천이 처음에 저희가 이사 갔을 때 정말 더러웠어요. 홍제천 저희가 처음에 산 데가 연신내에서 살았고, 아니 연신내가 아니고 연희 2동에 살았거든요. 연희 1동이 전두환 그 대통령 계신 곳이잖아요. 그 뒤에가 홍제천 줄기를 따라서 연희 2동이에요. 근데 그 하천에 처음에는 더러워가지고 여름에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18개월 때 한 2년 흐른 다음에요. 거기에 홍제천이 이제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기를 100일 땐가 그 큰애를 업고 그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뭔가를 던진 게 그때가 흑금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난 뒤에 우리 아이가 그 홍제천 바로 내과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남편하고 수영한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거 저번에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그리고 제일 산꼭대기 위에다가 탱크를 물탱크를 하나 놔가지고 수도꼭지를 조그맣게 해서 물을 계속 EM 발효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시민사회라고 그 환경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 옛날에 제가 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 계속 흑금 던지기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번 애를 업고 같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2, 3년이 흐른 다음에 홍제천이 그 냄새나고 그 더럽던 홍제천이요. 수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수영한 장면을 막 사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흑공하고 EM으로 수질 정화하는 건 정말 이거였다라는 거죠. 이 2달 만에 이 정도 됐다는 거는 눈으로도 확 눈으로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공 만들기는 중고등학생 수업 많이 해요.
환경 수업에 중고등학생. 그래서 중고등학생 한 반에 흑공을 만들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면은 하얀 곰팡이가 껴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공은 열어놓고 그늘에서 선선한 데서 말려야 돼요. 선선한 데서. 아, 근데 온도는 20도에 40도.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온도가 너무 춥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흑공은요, 어느 정도 딱딱하냐면, 우리가 이거 발효에 이게 원액하고 해서 단단하게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2주 정도, 한 4주까지도 간대요. 4주 정도가 되면은 정말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해진대요. 그러면 EM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얘가 서서히 물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흙이 겉에서부터 벗겨져 나오잖아요. 그게 빠르면 4개월 아니면 6개월이래요. 시간이.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흙공을 계속 그러니까 방향을 다르게 해서 던져주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2, 3주 되면은 그 안에서 유생물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온이층도 많이 없어지고 수질 정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계절은 상관없어요. 계절은 되도록이면은 좀 따뜻한 날 해야겠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물이 얼잖아요. 미생물도 뭉클이고 있겠지요. 완전히 죽지는 않더라도 미생물 자체가 활동을 못하니까 따뜻한 날. 그래도 얼지 않고 물속에 던져 넣을 수만 있다면 겨울에도 상관없죠. 던져 놓고 물은 계속 흐르니까. 그러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흑공은 던져주기를 하면 되는데 온도가 좀 맞아주면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흙하고 EM 발효제하고는요 10분의 1이에요. 발효제가 근데 이제 만들 때마다 보니까 발효제를 한 15% 20% 하니까 훨씬 발효가 더 잘 되더라니까요. 일주일에 있다 곰팡이가 나는데 정말 많은 곰팡이가 나요. EM 발효액을 10리터 6분의 1로 하는데 흙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흙이 많이 젖어 있으면 EM 발효액, 그러니까 물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 많이 말라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거죠. 그 EM 발효제는 그래도 10% 정도는 넣어야지 발효시키는데 활성화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흙 있잖아요. 흙은요 사와요. 인터넷으로. 대표님 20kg에 얼마지요? 라면 15,000원. 15,000원이요. 흙 팔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학교나 그런 데서 환경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발효액 만드는 것보다도 흙공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장난도 무지하게 치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 흙은 어디서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인터넷으로 아니 저 사오신다고. 흙은 진흙 어떻게 같은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흙이에요? 산에서 황토흙 해와도 돼요. 네. 황토흙.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모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 안 묻히니까 채반으로 잘 받쳐가지고 곱게 고운 흙으로 쓰세요. 차라리 15,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만한 박스 있어요. 요만한 박스. 요만한 박스에 15,000원. 20kg 15,000원. 그리고 EM 발효제, 요게 지난주 이제 발효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로 만든 쌀겨. 그러니까 오늘은 쌀겨 발효제 만들 거거든요. 음식물, 그러니까는 쌀겨에다가 미생물을 코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한 일주일 내지 2주 과정이 지나면은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음식물이 원래 수분이 많아서 젖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되면은 부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젖은 거하고 마른 거 테드 만들 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젖은 거하고 마른 거를 이렇게 섞어주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음식물 발효제를 넣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흙, 발효제, 그리고 EM 원액. 근데 이거는 활성액이에요. 활성액. 그리고 선생님들이 집에서 발효시킨 거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먼저 발효제하고 흙하고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흙하고 음식 발효제를 먼저 잘 골고루 섞고 그 다음에 원액을 이제 살살 부어가면서 농도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는 거 있죠. 그런 반죽이에요. 선생님 오늘은요
선생님들 직접 만져보세요.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만든 그거예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가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나.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목욕 그거는. 아, 그건 피부. 아, 그거, 비슷한데, 그거는 발효제를 한 거고, 쌀겨 발효제고, 이거는 흙으로 하는 거고, 흙도 들어갔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선생님. 네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 맞아요. 선생님 다 안 가셨죠? EM, 농업기술센터 있죠? 그 지역에 내가 서울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신청하면은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1년에 이제 좀 있다가 할 거거든요. 돈이 좀 나오면 많이 세미나를 개최해요. 그럼 뭐 거기 가서 EM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시간당 100만 원짜리 와요. 농업박사 작년에 시간당 100만 원짜리 왔어요. 진짜. 근데 올해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EM 제주도? 제주도죠. 효미 쪽. 그분 오셨더라고요. 에미인가? 에미. 에미? 에미. 그래서 있죠. 그래서 요 자료 보시면은 요거 보여주시면서 하면 돼요. 처음에 자 흙이 있지. 선생님들 오늘은 장갑 끼지 말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강의하실 때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것들, 요거는 활성액이에요. 야구공만하게 반죽을 하는데 너무 물러도 이게 나중에 이제 발효할 때 보면 너무 젖어 있잖아요. 그럼 수분이 많으면 늦게 발효할 수가 있으니까는 잘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하듯이 잘 반죽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 바구니에다 있는데 되도록이면요. 우리도 플라스틱 바구니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네, 일부러? 거기다가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한 칸하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통하는 게 좋아요. 바람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고 그리고 온도가 따뜻한데 이런 곳에다 놔야지 한 일주일 지나면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올리기 전에 그 위에다가 이제 종이를 한 장 까는 게 좀 좋죠. 이렇게 근데 참 이뻐요. 하얗게 곰팡이 있는데 예뻐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당연히 흙 냄새 나지요. 그 냄새가 나는데 큼큼한 냄새 많이 없어져요. 흙 냄새가 나요. 흙 냄새. 시큼한 냄새가 있긴 있어도 그건 EM 발효 냄새니까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요. 네, 11월 달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호만천에다가 던졌어요. 우리 대표님 여기 계시면서 사진도 좀 찍고 이거 저희 경기 신문에 나왔어요. 썩은 감자. 네? 썩은 감자 진짜. 썩은 감자? 썩은 감자는 냄새 나죠. 이거는 냄새 안 나요. 썩은 감자 같이. 그래서 여기 남양주도요. 흙곡 만들기 그 아이들한테 환경 점수, 환경 운동하면서 얘네들 봉사 점수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가끔 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 오게 해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봉사 점수 주는 경우도 있는데 흙곡 만들기가 최고예요. 가끔 여기 남양주에 이렇게 흙곡 만들기 체험하면은 딱 치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 뜰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그런 군데 많아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11월 달 정도에 중고등학교 한번 환경 2시간에 흙곡 만들기 이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시커먼 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있으면 아니면 봉사 한 번씩 그런 거 봉사 한 번 가서 같이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던지기까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